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시교육청 용산도서관 독서문화진흥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 이명인이라고 합니다. 네,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부쩍 날씨가 더워졌죠. 이제 더워지면 이제 점점 남산에 이제 벚꽃도 만개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도 그렇고 내일, 그 다음 주 3주에 걸쳐서 저희 독립지사 기림실험원 항일정신과 민족문화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강의 마치고 아니면 강의 전후로 남산도서관 둘레길도 한번 쭉 걸어보시면서 그날 배운 거 지난주에 배웠었던 거 좀 기대를 갖고 산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독립지사 기림실험원 항일정신과 민족문화 강의는 김윤환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김윤환 교수님은 단국대학교 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89년 문예개관 실천문학을 통해서 등단을 하셨습니다. 시인이시기도 하거든요. 현재는 백석대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님이시고요. 민족문화연구회 편집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화사상 편집위원이시기도 하고요. 그러면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런 귀한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기쁘고요. 오늘 우리 주제가 어떻게 보면 좀 무겁기도 하지만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련의 어떤 상황들에 비추어 볼 때 또 시적절한 또 주제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특별히 이런 주제에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활동하시고 또 함께했던 우리 시혜랑 선생님들과 또 항일연합이라는 단체 선생님들 그리고 민족문학연구회 이런 민족문학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문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어떤 의견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긴 합니다만은 또 특별한 주제에 이렇게 선생님들 모시고 하니까 좀 더 긴장은 되네요.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진행을 여러분들이 시혜랑 선생님들이 주로 시를 가지고 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예술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낭송도 하시고 또 시극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3주 동안 제 시를 한 20편 가까이 아마 소개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읽어주시고 낭송해주시고 이제 이야기는 저와 선생님들이 같이 이렇게 나누는 방식으로 이렇게 강의라기보다는 문학을 가지고 시를 가지고 우리가 민족의 역사, 우리 민족의 정신, 독립의 정신을 서로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딱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준비돼서 오신 분들이고 또 여러분들 기획하신 분들이지만 제가 의외에 한 분이 오셔서 잠깐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뭐 친한 형님이고 선배님이신데 우리 용산도서관이 서울특별시 교육청 산하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정책특별보좌관으로 계시는 노식래 선생님인데 이분은 이제 강서대학교에서 또 특임교수로 강의도 나가시는데 제가 후배니까 아마 여기 강의한다니까 이제 여기서 영산에 계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아마 얼굴 오신 우리 노식래 선생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 노식래 교수님은 책 문화, 도서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우리 용산도서관도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의원 하실 때, 서울시의원 하실 때도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하시고 또 도서관 활동 지원 사업들도
각 지자체에 이렇게 제안하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3주간에 걸쳐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데 오늘 첫 번째는 우선 민족문학의 이해와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중요한 순서를 빠뜨렸는데요. 저희 오늘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시혜랑 저희 용산 도서관에 시 낭송 동아리가 있습니다. 낭송 동아리 인사 말씀.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용산 도서관 우리 사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죠. 그리고 행사의 주관자이신 또 우리 김윤환 교수님과 모든 여러분에게 박수 한번 하고 싶어요. 네, 저는 문화공연 시혜랑 공동대표인 오경복 한옥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시로 새기는 그 독립운동 프로젝트를 용산 도서관과 저희 시혜랑이 함께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희 문화공연 시혜랑은 시낭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매월 한 번씩 모여서 시낭송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립미술관 새마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동학에서 해방, 시현대까지 근현대사를 신앙속으로 표현하는 콘서트를 하반기에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김은환 교수님과 함께 30 내지 50편의 시를 엄선해서 낭송 콘서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강의가 우리 김은환 교수님의 그야말로 명강의인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시낭송에는 다 전문가시니까 함께 한번 시낭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첫 주는 민족문학의 이해와 독립지사 기림 시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지사를 독립지사를 기리는 시를 함께 감상을 하고 또 그 시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문학을 흔히 은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유적이라는 말은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뭔가를 빌어서 거기에 얹혀서 이야기를 전개할 때 그 안에는 어떤 메시지, 즉 이야기가 주는 가치, 방향 이런 거를 그 안에 이야기 속에 담겨놓게 마련입니다. 작년에 노벨문학상을 탄 그 한강의 모든 소설 속에는 그 은유적 표현이 있습니다. 은유적 표현이 있는데 그 은유적 표현에서 이 작가가 독자들에게 혹은 세계 인류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그 안에 숨겨놓죠. 그 숨길 때는 어떻게 발견하냐면 질문을 갖거나 그 문장을 되새김질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깨달음, 어떤 감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도덕교과서나 종교 경전처럼 직설적으로 이런 게 좋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학은 어떤 것을 담아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제시하고자 하는 게 문학이죠.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얘기하는 거는 역사적 은유입니다. 역사적 문학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족 공동체의 일원이자 인류 공동체의 주인공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우리 인류의 공동 가치와 우리 민족의 정통성 가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되새길 거냐, 그것을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사건 속에서 문학적으로 표현해서 독자들과 함께 되새김질하자는 게 일종의 민족문학의 출발이라고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페인의 시인 가르시아 로르카는 이런 표현합니다. 시인은 그의 민족과 울고 웃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그 시인은 작가는 자신의 모국어로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바르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미래를 조망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작가의 도리인 거예요.
문화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할 때 예술지상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기법을 통해서 자신만의 표현 기법을 살려서 어떤 창작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문학은 기본적으로 문학에는 흥미성이보다는 교조적인, 말하자면 교훈적인 가치도 담겨져 있거든요. 그냥 즐겁기만 하는 소설 중에 주로 나오는 것이 뭐 약간 외설의 소설이거나 무협 소설이나 이런 거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문학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가치의 메시지를 담아두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가치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르시아 로르가 시인이 얘기하는, 시인은 그의 민족과 함께 울고 웃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 안에는 뭐냐면은, 우선 내가 처해 있는 공동체,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한겨레로서의 이 현실에 대해서 그거를 간과하고 다른 세계를 노래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돌다리를 건널 때 몇 개를 건너뛰어서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에는 지금 민족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하는 민족문제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 인명사전을 발간하여 그 친일의 인명이 나타난 사람들이 우리 한국 현대사 속에서 어떻게 우리 역사에 역작용, 말하자면 폐악한 그런 작용을 했는가를 증명하는 일이에요. 단순히 일제시대 때 있었던 사람들의 기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궤적이 현대사에도 계속 민족의 정체성을 흐리는 그런 일을 해왔다는 것을 연구하고 그를 발표하는 그 연구소의 소장인 임원영 교수는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왜 지금도 민족문학이냐고 이런 세계화 시대에 국제적 세레미를 그걸 하지 않고 민족문학 운운하느냐, 무슨 시골의 삼촌의 서당처럼 국수적인 그런 선비주의로 문학을 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를 진단을 하면서, 그런데 우리 민족의 100년을 돌이켜 봤을 때 우리 민족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약소국들, 그 약소국들이 강대국 열강들에 의해서 희생되고 핍박받고 고난받았던 그 역사 아래서 지켜온 민족의 정체성, 또 우리나라의 국가의 정체성, 이거를 생각할 때 민족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소홀히 얘기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 지금 민족문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못 생각하면은 아유 지금 글로벌 시대에 무슨 민족 하냐. 그런데 민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우리 한 개인이 다 주체성이 있고 존엄성이 있잖아요. 존엄성이 있는 거 마찬가지로 제가 사실은 크리스천이고 목회자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제 대학 강의 활동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는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왜 쌓냐 물었을 때 우리도 높아져서 하늘에 닿고자 한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제는 너희들이 한 언어로 쓰지 못하게 하리라. 각자의 언어를 줘서 각자의 민족이 형성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언어별로 민족을 흩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 한반도 한겨레는 욕단의 후예들이 그 성경에 보면은 동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저 서아시아, 이스라엘 유대 땅 서아시아에서 동으로 보면은 아시아 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욕단의 후손들이 바로 한겨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리랑 노래 알죠? 우리 민족의 노래. 그 아리랑이라는 게 알은 생명이에요. 이랑은 가치죠.
생명이랑 생명이랑. 근데 그래서 우리 역사를 알 수 없는 이 민속의 노래가 바로 우리 민족의 어떤 정서적인 정체성에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민족이 이동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는 이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구나 울컥하고 웁니다. 누가 아리랑 노래가 민족의 노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것이 언어가 주는 민족성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뭐 간판 보면은 간판의 한 70~80%가 외래어인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말까지도 외래어처럼 만들어서 쓰는 오히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흐려진다. 그래서 작가가, 시인이 하늘이 자기에게 준 언어, 민족의 언어를 자기 고유의 언어에 대한 사랑과 거기에 대한 정신을 헤아리지 않으면 그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존엄성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구성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3.1 만세 혁명의 사건은 어떤 겁니까? 그 당시에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뭡니까? 자기 민족의 문제는 그 민족의 공동체가 결정한다. 그 선포에 의해서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이 이제 일본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우리는 독립된 국가라는 것을 왜냐하면 언어가 전혀 달라요. 정신도 다르고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항했던 그 운동이 민족 자결주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민족 문학이라는 것은 곧 그 고유의 역사성이 곧 세계에서 꼽히는 하나의 대표적인 상징이 될 수 있다. 한강이 외국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소년이 온다는 5.18, 4.3 얘기, 제주도 얘기가 갑자기 제목이 생각나네. 예? 작별하지 않는다는 4.3 사건. 이런 우리 민족에게 있었던 불행한 사건을 한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노래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질문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동안 뭐 민족시를 쓴 시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뭐 이육사, 윤동주, 이상화 뭐 이렇게 쫙 계시지만 근래 와서 친일 문학상 여러분 들어보셨죠? 친일 문학상이라는 것은 친일 문인을 기리는 문학상. 대표적인 게 동인 문학상이죠. 동인이 일제시대 때 처음에는 민족 정신을 가지고 문학을 했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변절을 해서 일본에 충성을 하는 매일신보의 일본의 기간지죠. 총독부의 기간지 매일신보의 소설을 쓸 때 조선인의 어떤 비참한 모습, 비굴한 모습을 주로 그려서 소설을 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소설 작법에 있어서는 근대화를 이뤘는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은 결국 일본에 충성하는 글을 썼고 그런데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그 사람을 기리는 독립문학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뭐 문학상 몇 개는 미당이라든지 팔복문학상에는 없어졌죠. 근데 그 없어진 게 어떻게 없어졌냐면 바로 민족문학연구회라는 시인과 작가들의 단체가 있습니다. 민족문학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다시 우리 민족의 언어로 그리고 외세에 의존하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민족을 팔았던 사람들을 가감히 청산하고 그렇게 하자. 그런 정신으로 모인 민족문학연구회가 있습니다. 이 민족문학연구회는 이제 어디로부터 지원을 받은 단체냐면 민족문제연구소. 아까 임원영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산하의 단체로서 출발해서 우리나라의 젊고 그런 시인들이 약 한 200여 명이 시인과 작가들이 모여서 그런 민족문학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2019년, 2020년 두 번의 이런 시집이 나왔어요. 첫 번째 독립운동가 기림 시선이라서 독립운동의 접두사라는 시집에 독립운동가를 시로 노래한 시집이고요. 두 번째 나온 것이 별의 큰 별들. 그래서 역시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그 투쟁을 그린 시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유 그럼 뭐 인물을 시로 쓰는 거는 그럼 뭐 뻔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따가 읽어보고 해보면 가슴을 울컥하게 하는 그런 문장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두 선생님이 오셨는데 한 분은 우리 민족문학연구회 학술 세미나 담당하시는 우리 이영숙 시인입니다. 잠깐 소개할게요. 이영숙 시인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를 연결해 준 선생님이세요. 이분도 뭐 교수이고 문학박사, 문학평론가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일부러 이렇게 또 촬영까지 해주신 박희정 시인님, 이분도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나무 훌륭한 시인이시고 민족문학연구회 행사 담당하시는 우리 선생님이신데,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몇 분의 일군의 작가들이 이렇게 그야말로 무슨 책 장사하는 것 같네. 이렇게 민족문학 사상이라는 책을 매년 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언어를 쓰는 작가, 시인들을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발굴해서 여기다 발표를 시켜요. 특히 언제냐, 일제시대 때 타의에 의해서 이주되었던 사할린 동포라든지 연변, 저기 그런 하르빈 뭐 이런 데로 이주되었던 후손들, 그러니까 그때 이주되었던 교포 3, 4세가 아직도 우리말을 쓰고 우리말로 시를 쓰고 우리말로 소설을 씁니다. 그분들의 작품을 매년 발굴해서 씁니다. 일본도 포함해서요, 북한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올해 나온 책에는 그 고려인, 소위 고려인들의 한국 문학을 민족 문학을 특집을 싣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른바 민족 문학이라는 이 화두를 지속적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민족이라는 말을 떼놓고는 통일을 얘기할 수가 없고, 민족이라는 말을 떼놓고는 외세 우선적인 그런 국가의 어떤 허약성을 극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민족 문학을 이야기를 할 때 민족 지사, 현실적으로 나라의 독립과 자존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그 우리 민족 지사들을 우리가 문학으로 기록하고 남기고 나누지 않으면 잊혀지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혜랑 우리 선생님들이 문학을 가지고 서로 문학적 감성과 마음의 양식을 나누는 것 굉장히 소중한데요. 거기에 우리 언어가 가지는 고유성,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정신을 여러분들이 같이 또 나눌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 민족의 앞으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시를 가지고 나누게 될 텐데, 제가 이렇게 생명과 문학이라는 문해지를 제가 발간하고 있습니다. 개간지인데요. 이 책에 우리가 2022년도인가에 2022년도에 특집으로 대담을 했어요. 그 문학의 민족성에 대해서 대담을 했었는데, 그때 임원영 선생님과 맹문재 교수도 저희 민족문학연구회 한 멤버입니다만은 같이 대담을 할 때 이 맹 교수가 우리 민족의 정신이 어디까지로 이어지느냐 했을 때 바로 해방 이후에 식탁 통치,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는 것에 반대했던 운동, 그래서 통일운동을 했던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 민족은 하나고 우리 민족은 모든 인류가 모든 민족의 구성원이 다 존중돼야 된다는 정신이에요. 존중돼야 되는 정신이 이어져서 인권운동이 되고 민주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한국전쟁 가운데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던 작가들, 그 이후에 결국은 이제 뭐 통일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통일에 관한 담론, 그리고 민주의식에 대한 담론을 오늘 역사적으로 이어왔던 작가들을 다시 생각하는 대담, 우리가 그 내용을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제해 드리는 것은 민족 문학이 그냥 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그룹이 연구하는 그룹이라기보다는 결국 우리의 문학이 세계적으로 그 독창성을 과시하고 또 지속 가능하려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담긴 그 정신을 놓치고서야 세계적인 문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학의 정신은 결국 4.19를 거쳐서 과거 군부 독재 때 그야말로 총칼로 국민을 억눌렀던 그런 것에 저항하는 문학으로서 민주화를 위한 문학으로서도 발전이 되고 또 통일 문학으로도 발전되고 그저께 대통령이 파면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에 불의한 권력에 대한 그것이 외세이든 내부이든 간에 우리 민족은 그렇게 정의에 근거한 그런 민중의 삶을 우리가 그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민중문학에 대한 운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림시로 강의로 보시면 있겠습니다만은 기생이 선생이 되어 이 시를 우선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물론 제가 쓴 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니까 요거는 제가 우선은 낭송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낭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림시라는 뜻이 뭐예요? 기린다. 매우 독립지사를 기린다. 그렇죠. 그냥 기리다의 명사형 기린다. 네. 제 낭송할 때 이게 대굿이라 그래서 한 대상자가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 사람이 대응해서 쓰는 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노신래 선생님 오셨는데 노신래 선생님 저 대굿이 한번 같이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네. 예. 기생이 선생이 되어 김영하 선생의 3.1 독립투쟁 정신을 기리며 동포여 나 비록 기생이나 나라의 존엄이 무너지고 백성의 아비가 승하함이 원통하여 살피고 또 살피니 이는 강교한 모략과 우매한 간료를 이용하여 조선민족을 말살하려 함이니 어찌 가무와 풍류로 위로하랴. 벗이여 일어나 그대의 화려한 의복 대신 베옷을 입으라. 그대의 쪽머리에 꽂은 비녀 대신 당검을 잡아라. 수놓은 꽃수건보다 피 묻은 태극기를 잡아라. 동포여 나 비록 기생이나 가곡의 목청보다 독립만세의 목청을 돋우고자 하니 결의의 양심으로 함께 나아가자. 기필코 저 왜구들을 몰아내고 우리 뜻 우리 가랑으로 독립을 이루어 보세. 강명한 나라에서 마음껏 노래하고 춤추세. 이제 수원을 넘어 서울로 우리의 태극기 물결 밀고 나아가세. 마이크가 안 나오네. 선생님, 저희는 사죄합니다. 기생이어서 당신을 독립지사로 부르지 못한 것, 수원 경찰서와 외경들에게 친일 매국노들 앞에 민족의 자존과 조선 여성의 기계를 보여준 당신의 외침을 다 듣지 못한 것, 투옥과 고문의 고통에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당신의 기계를 기억하지도 따르지도 못했던 지난 시간을 사죄합니다. 사랑하는 후손이여, 나 비록 강복을 보지 못했소만 천상에서 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노래하고 또 노래했소. 비록 강복이 되었지만 반쪽짜리 강복이 되었고 여전히 외세의 간섭으로
민족 명운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편히 눈을 감지 못하고, 그러나 사랑하는 동포들이여, 불의에 한가하고 민족의 참 평화를 이루는 일에는 직업의 높낮이가 없고 경륜의 경중이 없으며 남녀의 구분이 없으니 온전한 한결애를 이루어주기를 통촉하고 또 통촉하고. 선생님, 이제 당신의 노래가 단단한 가르침이 되었음을 봅니다. 촌부가 지사가 되어 기생이 선생이 되어 이 나라 자존과 참 독립의 지표로 삼고 손에 손잡고 나아가리라 다짐합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 이 시에서 보시면 짐작하시겠지만, 이 김향가 선생은 수원의 기생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기생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래 기생은 일종의 예능가예요. 노래와 춤과 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문화적인 욕구를 채워주던 그런 예능가인데, 그 일본인들이 그 예능가 이름을 기생이라고 붙이면서 어떻게 묶어버리냐면 술집의 작부하고 같이 기생이라고 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원래 기자는, 한문으로 기자는, 우리가 기생충 할 때 기자는 이거잖아요. 이게 기생충 할 때 기자거든요. 근데 원래 기자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그걸 말하자면 기술적인, 이것의 변형인데, 기술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예술로 쓸 때는 이 기자를 쓰는 거예요. 기예자, 기예자. 근데 이게 숙집에 있는 사람 쓸 때 이 기생을 이렇게 같이 숙주로, 맞아요, 뭐 빌붙어서 먹는 것처럼 기생을 이렇게 왜곡을 한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3.1 독립 투쟁은 이 고종 황제가 승가를 하고, 그 고종 황제 승가함과 동시에 그 장례 국장을 치르는 것에 기인해서 출발해서 이제 이 독립만세 사건이 기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10년에 합방이 되고 그로부터 9년이 흐른 다음인데, 그래서 1919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3.1 독립투쟁과 바로 뒤에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돼요. 같은 해에. 그런데 이제 그 3월 1일 날 독립만세 운동이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전국으로 번집니다. 번져서 처음에 약간의 지식인층들, 학생들 중심으로 또 그리고 기독교 교회를 중심으로 이 만세 사건이 번져갔는데, 그것을 소문을 들은 이 김향아 선생이 마침내 어떻게 하냐면은 수원에 있는 예술 여성이죠. 기생. 예술 여성으로서 기생들에게 사발통원으로 보내서 나라가 이렇게 되었고 나라의 임금이 죽었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 가서 노래 부르고 춤출 일이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때 모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은 33명이야. 민족 33인이 있었던 것처럼 이 수원 일대, 수원에서 그 외곽 지역까지 일대 33명의 여성 기생들이 만세를 부르기 위해서 수원에 집결을 한 거예요. 그게 3월 20 며칠 후 3월 하순인데,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만세를 부르고 집회를 합니다. 뭐 일본 순사들이 가만 안 두겠어요?
당연히 집어넣었겠죠. 집어넣고 여성들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 당시에 집어넣었는데 이 김양하 선생이 주동이다 보니까 이 김양하 선생에게 그 정말 감당치 못한 고문과 그런 신문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6개월 실형을 살게 되었는데 나와서 얼마 안 있어서 이분이 돌아가셔요. 저는 이분이 왜 돌아가셨는지 저는 너무나 상상이 쉽게 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그들이 고문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고문했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말 치욕스러운 온갖 짓으로서 이 김양하 선생에게 아마 몸의 상처 이상으로 그 영혼의 상처까지 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와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래요. 이분이 이렇게 운동을 했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독립지사로 추서를 하고 그걸 기려야 되는데 세상에 2009년이 될 때까지 해방하고 그때까지도 이분을 독립지사로 인정을 안 한다. 너무 신분이 기생이라는 이유로.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죠, 사실. 그 당시 경찰 조사한 기록이 다 있는데도. 그래서 2009년에 비로소 나는 이분을 왜 또 서훈 중에 제일 낮은 게 대통령 표창이거든. 대통령 표창으로 그냥 일단 서훈은 했어요.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김양하 선생이 굉장히 훌륭한 예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밑에 4페이지에 보면은 김양하 선생을 묘사한 조선미인보감이라는 책에 시가 있습니다. 묘사한 시가. 우리 오늘 아까 전에 우리 회장님이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우리 회장님 먼저 하시죠. 한번 이렇게 한번 낭송해 주세요. 조선미인보감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여성 중에 미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조선미인보감에 실린 김향화 선생에 대한 묘사. 온갖 계책으로 봄을 머무르게 하되 봄은 사람을 머무르게 하지 못하고 망금은 꽃을 애석해 하지만 꽃은 사람을 애석해 하지 않아. 나의 푸른 쪽진 머리 주홍 소매를 쥐고서 한 번 넘어지면 20광음이 끝나도다. 누가 가곡의 근심을 능히 풀 수 있다 말하는가. 가곡은 일생의 어본이로다. 본디 경성 성장으로 화류간의 꽃이 되어 3호 청춘 지냈구나. 가자 구경 가자. 수원 산천 구경 가자. 수원이라 하는 곳도 풍류기관 설립하여 개성조합 이름 쫓네. 일로부터 김행화도 그곳 꽃이 되었어야. 건무, 승무, 재생충과 가사, 시조, 경성잡기, 서관소리, 양금치기 막힐 것이 바위 없고 갸름한 듯 그 얼굴에 주근깨가 운치 있고 탁성인 듯 그 목청은 예원성이 그슬프며 맵시동동 중둥키요 성질 순한 귀엽더라. 아유, 너무 잘 낭송했어요. 아유. 자, 이 시에서 보시다시피 이 시를 쓴 시인이 김양하 선생을 어떻게 묘사했는가를 보면 이분이 얼마나 목소리가 탁성이라는 건 뭐예요? 약간 허스키하다는 거죠. 근데 허스키한 분들이 창을 하거나 노래를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예절하겠어요, 그죠? 그런 데다가 다른
가무도 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족의 예인으로서 정말 인재죠. 오늘날 보면은 연기도 잘하고 노래를 잘하는 아이유 같은 그런 아이돌 같은 그런 인재예요. 이런 분을 세상에 고문을 해서 이렇게 죽였다라는 것은 너무나 슬픈 역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만난 독립지사는 뭐 제가 써서 그래서 여성이자 무명의 2009년까지 아무도 그를 독립지사라고 하지 않았던 그런 분을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개하거나 함께 이러다 볼 독립지사는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온 민족의 영웅이자 또 우리 민족의 자존이었던 안중근 의사입니다. 대한의군 참모총장 안중근.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하르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후에 붙잡혀서 그 신문을 받을 때 자신의 신분이 그 당시에는 암살범이죠. 말하자면 일본이 볼 때는 암살범이에요. 테러리스트죠. 그런데 그렇게 신문을 받을 때 본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웃기지 마라.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일본과 전쟁하는 조선의 대한의 국내에 내가 장수다, 장수. 적병을 무찌르는데, 적장을 물리치는데 무슨 테러냐. 전쟁 중에.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이분이 임시정부에 있어도 뭐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이분이 그 훗날에도 국가적으로 국가 형태가 있기 전에 이미 대한의군 참모총장으로서 역할을 자임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 역시 천주교인이죠. 가톨릭 교인. 세례명이 도마죠. 도마 안중근 도마님이신데 이분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어머니 아들의 죽음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그 일화는 역시 그 피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중근 선생의 의사의 이 기림씨는 박선욱 시인이 여러분 이제 그 박선욱 시인에 대한 그 개략적인 소개는 밑에 그 각주로 제가 소개를 올려놨습니다만 제가 이거를 제가 준비를 해오면서 조금 길긴 한데 이거를 뭐 안중근 선생에 대해서 이게 문학성에 대해서 내가 여러 차례 설명하기보다는 이거를 우리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우리가 낭송을 함으로써 이 박선욱 시인이 마치 창처럼 판소리처럼 안중근 선생의 생애를 독립 정신을 그렸어요. 그렸는데 이게 조금 길긴 한데 여러분들이 혹시 괜찮게 동의하시면 이거를 함께 나누는 걸로 해서 우리 안중근 선생의 민족 정신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돌아가면서 낭송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으시겠어요?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뭐 저는 이제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 어떤 분인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여러분 그거 보면 연이 나눠지는 게 있어요. 한 칸 스페이스 돼 있어요. 그럼 제가 다음 그러면 마이크를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자, 대한의군 참모총장 안중근 시를 이쪽 앞쪽부터 한 분 한 분 가면서 우리가 한번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중근 선생님을 정말 기림자, 그분의 심장에 대해서 한번 낭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부터 갈게요. 선생님이 찾아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요. 저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 자, 응시하고 있었다까지 제가. 네네네네. 대한의군 참모총장 안중근 박선욱
1909년 10월 26일 이른 아침 하얼빈역 앞 다방, 콧수염을 기른 한 청년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모자를 쓴 양복 차림의 그는 가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벌써 2시간째.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깊은 눈매로 창문 밖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 9시. 기차가 도착했다. 갑자기 바깥이 소란스러워졌다. 탕파르가 울렸다. 나란히 들어선 병사들이 일제히 한 곳을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다방문을 나선 정년. 역분해를 통과해 곧바로 정거장으로 나갔다. 날랜 동작 인파 속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예복 차림의 노인이 눈에 띄었다. 노인이 맨 앞으로 나갈 때마다 뒤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허리를 굽히는 사람들, 고기를 조아리는 사람들. 노인이 러시아 군대의 열병칙을 사열하고 여러 나라 영사단 쪽으로 다가갔다. 한 년 더 하세요. 한 무리의 사람들 틈에 끼어 조용히 지켜보는 청년. 윗주머니에서 천천히 권총을 꺼냈다. 노인이 몇몇 사람과 악수하고 돌아서서 러시아 군인들 쪽으로 걸어왔다. 거리는 불과 10걸음 남짓. 바로 그때 병사들 뒤에서 한 발짝 내디딘 청년이 총구를 켜누웠다. 너 2등 방문 대한제국을 멸망시킨 원수 2천만 결의 뜨거운 이름으로 오늘 너를 찬양시킨다. 오래 다짐해온 응징의 언어 마음 깊이 누르고 곧바로 방야쇠를 당겼다. 탕, 탕, 탕. 하얼빈역에 울려 퍼지는 총성, 일본 제국의 상징이 쓰러졌다. 조선 침략의 원흥 이토 히로부미, 마침내 그가 고목처럼 쓰러졌다. 코리아 우라, 코리아 우라, 코리아 우라. 청년의 사지후가 정거장에 울려 퍼졌다. 역사를 바꾼 하얼빈 거사의 그날, 러시아 병사들에 의해 끌려가면서도 당당하기만 한 청년. 세계를 놀라게 한 그는 대한의군 참모 중장 안중근이었다. 그가 태어난 해는 1879년 9월 2일. 그가 태를 묻은 곳은 황해도 해주 수천 석지기 향반 지주 집안 할아버지는 진해 현감 안인수. 해주 일대에서 미곡상을 크게 일으켜 수만금의 재산을 쌓아 거부가 되었다. 아버지는 속가에 합격한 진사. 그는 아버지 안태웅과 어머니 조씨 사이 3남 1녀 가운데 맏아들. 배와 가슴에 난 7개의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은 아이. 본디 아명은 응칠이었다. 4살 때 천자문을 줄줄 읽어 신동소리 들으면서도 성격이 급하고 장난질도 심해 다쳐서 들어오는 때가 많으니 이런저런 걱정에 잠 못 이루던 할아버지. 어느 날 집안 식구들 앞에서 한지에 쓴 글씨 내놓으며 당부했다. 무거울 중 뿌리 군 안중근. 너의 새로운 이름이다. 이제부터는 부디 진중하여라. 중구는 17살 때 부모님을 따라 황해도 신천군 두라면 청계동으로 이사한 뒤 아버지가 차린 서당에서 동네 아이들과 더불어
동문 선습, 자치 통감을 읽고 커가면서 사서와 사기 등 한학과 조선 역사를 공부하며 정신을 깨우쳤고 음과 뼈대가 굵어지는 동안 말타기, 활쏘기 등 무예를 익혀나갔다. 숙부와 포수꾼들에게서 화승총 쏘는 법을 익힌 뒤에는 명사스러운 널리 이름을 날렸다. 19살 때 천주교당에서 영세를 받아 프랑스인 빌렘 신부로부터 받은 세례명 토마스. 죽는 날까지 가슴에 새긴 토마 앙종군. 영적인 이름으로 묵상하며 교리도 배우고 프랑스어도 배우며 파괴주의를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도 배우는 나날이 흐르다가 1904년 2월 기어이 터진 러일 전쟁 시시각각 조여오는 일본 제국주의의 마수. 1905년 11월 을사늑약 체결되니 나라의 모든 권리를 국군주의 일본이 거머쥐고 조선인의 얼과 넋마저 조선인의 꿈과 희망마저 게다짜게 질팔피니 조국의 운명은 백척간두 거센 바람 앞에 한 점 등불. 우리 국권을 빼앗은 이등 방문 언젠가 반드시 내 손으로 죽이리라. 적절히 이렇게 읽으시고 그냥 넘겨주세요. 잘해주실게요. 망국의 설은 망국에 들끓는 분노 속으로 삭히며 홀로 맹세했다. 1907년 안중근은 두만강 건너 북간도 지나 러시아 연해주로 갔다. 빼앗긴 조국 되찾기 위해 망명길에 올랐다. 의병부대를 조직해 적은 숫자의 부대로 남아 일제와 싸우고 또 싸우면서 독립전쟁을 벌이기 위해 둥지를 박차고 떠났다. (1908년) 초 해조신문에 칼럼을 실어 몸보다 글을 먼저 보낸 안중근. 이제 고국산천을 바라보니 동포들이 원통하게 죽고 죄 없는 조상의 벽골 맞아 깨뜨리는 소리를 차마 듣지 못하겠다. 깨어라, 연해지에 계신 동포들아. 국권 회복을 위해서는 동포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니 떨쳐 일어나야 한다. 안중근의 글을 읽고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다. 봄이 되자 자신도 연초에 도착해 망명생활을 시작하며 의병 모집에 나섰다. 연해주 독립운동에 서막이 펼쳐졌다. 4월 어느 날 최재형의 집에 안중근을 비롯해 간도 관리사 이범윤, 이위종, 우영장 등이 모여 조국을 구하기 위한 의병부대 동의회를 조직했다. 총장에 최재형이 추대되었고 부총장에 이범윤, 회장에 이위종, 우영장에 안중근이 뽑혔다. 300여 명의 의병들이 모여들자 군대 편제를 새롭게 했다. 김두성을 총독으로 이범윤을 대장으로 추대했고 안중근을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 임명했다. 안중근은 의병 부대를 이끌고 연추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주도하며 조선 진공작전 준비에 들어갔다. (6월에) 작전이 시작되었다.
안중근의 의병부대가 함경북도 병군의 한 초월락에 주둔한 일본군 수비대를 격파했다. 7월에는 홍범도 장군의 의병부대와 합동으로 함경북도 경흥 및 신아산 일대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수비대를 기습 적들의 사기를 꺾었다. 이때 10여 명의 일본군과 일본 상인들을 사로잡은 뒤 안중근 참모 중장이 부하들 앞에서 종대 발표를 했다. 사로잡힌 적병이라도 죽이는 법이 없으며 또 어떤 곳에서 사로잡혔다 해도 뒷날 돌려보내게 되어 있다. 나는 이 같은 만국 공법에 따라 석방 조치를 취한다. 이 일은 화를 불러 일으켰으니 풀려난 일본군 포로들이 상관들에게 의병 부대의 위치를 알린 까닭이다. 일본군이 돌연 들이닥쳤고 기습 공격을 받은 안중근 의병 부대는 괴멸되었다. 간신히 살아남은 부대원들 몇 명만 데리고 본도로 돌아오니 싸늘한 눈초리뿐 군자금도 모조리 끊기고 의병 지원자도 발길을 돌리니 조국을 구하려다가 생떼 같은 부하들 목숨을 잃게 한 자책감으로 심히 비통히 여기며 안중근은 연주 본대를 떠나 블라디보스토크로 수찬으로 하바롭스크로 두루 다니며 의병을 모집하려 애를 썼지만 쉽지 않았다. 그쯤 일본 통감부에 의해 폐간된 해조신문을 최재형이 인수해 대동공보를 창간했다. 안중근은 최재형이 만들어준 기자증을 발급받고 통신원 기자로서 글을 썼다. 지국 판매 담당 일꾼으로 신문 보급도 하며 일본 제국주의를 상대로 한 한일 언론인으로서 필봉을 휘둘렀다. (1909년 2월) 연치의 작은 마을 가리에서 안중근은 김기룡, 강기순, 정원주, 박봉석, 유치홍, 조순영, 황병길, 백남규, 김백춘, 김천화, 강계창 등 동지 11명을 규합해 의병들을 다시 불러모을 것을 다짐하는 동의 편지를 보내겠다. 최재형이 집에 모인 이날 12명 모두 왼손 약지 손가락 한마디씩 잘라 나라를 구하기 위해 온몸 바칠 것을 맹세했다. 단지 동맹을 맺은 안중근은 태극기 위에 대한 독립 네 글자 설설 썼다. 최재형은 곧 단지 동맹은 12명에게 간절꽃과 권총을 내주었다. 저 여러분들 서적 삼아 사격 연습을 하시오. 최재형이 가리킨 대넓은 마당 여기에는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일본 고위관리 3명의 얼굴이 붙어 있었다. 연사주 안중근은 사격 연습 때마다 이토와 일본 관리의 얼굴에 가슴 한복판에 돌기보를 만들었다. 그해 9월 대동공보에 한 기사가 실렸다. 이토 히로부미 곧 만주에 올 예정. 러시아의 대장 대신 코코프 체포와 회견할 목적으로 이토가 만주에 온다는 소식. 지금이야말로 조국의 원수를 갚을 때 하늘이 내어준 절호의 기회. 안중근은 굳게 다짐하며 함께 거사를 일으킬 동지들을 모집했다. 맨 먼저 만난 사람은 독립운동가 우덕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담배 행상을 하다가 대동공보
회계원으로 일했으며 안중근과 더불어 경흥, 횡령 등지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싸우던 독립군 정이었다.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유동화. 아버지 유경집을 도와 약상의 일을 하던 19살 청년이었다. 유경집은 러시아어를 잘하는 아들을 수행원으로 안중근에게 붙여주었다. 대동공보사에 모인 안중근, 우덕순, 조도선, 통역, 유동화 네 사람은 이강의 후원을 받은 가운데 거사를 위한 실행 계획을 짰다. 만일을 위해 우덕순과 조도선은 제가구역에서, 안중근은 할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기로 했다. 1909년 10월 22일 안중근은 우덕순, 유동화와 함께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해 오후 3시경 하얼빈에 도착했다. 이날 저녁 세 사람은 러시아에 귀화한 건축학자 김성백의 집에 머물렀다. 23일 아침 세 사람은 이발소에 가서 일본인처럼 머리를 짧게 깎았다. 하얼빈 공원에 간 세 사람은 거사 계획을 다시금 갈무리한 뒤 중국인 사진관에 들려 사진을 찍었다. 어쩌면 영정사진이 될 기념사진, 지상에 남길 마지막 사진. 그날 저녁 안중근은 김성백의 방에서 떠내려간 시 한 수를 우덕순에게 건네주었다. 정부가 세상에 있으며 그 뜻이 크도다. 때가 영웅을 지으며 영웅이 때를 지으리로다. 천하를 응시하며 어느 날에 입을 잃고 동풍이 점점 차가워지며 장사의 의기가 뜨겁도다. 분기 한번 나아가며 반드시 목적을 이루리로다. 취 도적 이등이여 어찌 즐겨 목숨을 비길고 어찌 이에 이를 줄 헤아렸으리. 일의 형세가 본디 그러하도다. 동포여 속히 대업을 이룰지어다. 만세여 대한 독립이로다. 만세여 대한 동포로다. 우덕순 또한 시 한 수를 내밀었다. 만났도다 원수 너를 만났도다. 너를 한 번 만나고자 일평생에 원했지만 어찌 이리도 만나는 것이 늦었던가. 너를 한 번 만나려고 물로 땅으로 몇만 리 천십만 고 거듭하여 윤선 혹은 회차를 갈아타고 러시아 청나라 지날 때에 행장 검사할 때마다 하늘 우러러 기도하길 살피소서 하느님이여 살피소서. 동쪽 반도 대한제국을 보살피소서. 바라건대 내 뜻을 도와주소서. 너 같은 불이 4천만은 이제부터 한 사람이 두 사람씩 우리들 손으로 죽이리라. 오호 우리 동포들아, 일심 단결로 외구 모두 멸하여 우리 국권 회복하고 부국강민 동호하면 세계 안에 뉘 있어서 우리 자유 압박하고 하등으로 냉대할 수 있으랴. 서로의 시를 읽는 내내 두 사람의 마음에 격정이 일었다. 25일 밤 제가구역장 오근의 부중이가 세 사람의 출연을 매우 수상히 여겨 우덕순과 조도선에 대해 감시병을 붙였다. 출입을 통제하더니 기어이 이튿날 아침에 둘을 붙잡아 갔다. 전날 하얼빈역으로 되돌아간 안중근. 두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까맣게 모른 채 26일 일찍 일어나 행장을 갖춘 뒤 오전 7시부터
하얼빈역 앞 다방에 앉아 기차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아침 9시 특별 기차가 왔고 군악대의 환영 연주와 함께 역사 주변이 소란스러워졌다. 안중근은 신속하게 다방문을 빠져나와 하얼빈역 정거장으로 빨려 들어갔다. 도열한 러시아 병사들 뒤에서 예주시안이 맨 앞에서 누런 얼굴에 흰 수염을 가진 일개 조그마한 늙은이가 염치도 없이 감히 하늘과 땅 사이를 횡행하듯 걸어오고 있었다. 늙은 토족 안중근은 연추에서 사격 연습을 했던 것처럼 대동공보사 사무실에서 맹세했던 것처럼 침착하고 담대하게 적의 괴수를 포사했다. 수년간 벼르고 별러왔던 오늘의 포사,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토 히로부미의 가슴에 명중한 총알 원수가 쓰러지자마자 코레 아우라를 3번 웃치고 러시아 헌병에 붙잡힌 안중근. 비로소 한 줄기 후련함이 등 뒤를 훑어 내렸다. 두분 나누시는 여순 감옥에 수감된 안중근은 두 번째 공판 날인 1910년 2월 8일 준엄한 어조로 진술했다. 내가 이등을 죽인 것은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양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 이등을 하얼빈에서 살해한 것은 한국 독립전쟁의 의병 참모 총장의 자격으로 한 일이다. 그러므로 나 적에게 잡힌 포로이다. (1910년 2월 14일) 일본인 미나베 재판장이 방열문을 읽었다. 안중근 사형, 우덕순 징역 3년.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 두 아들 장본과 공군을 시켜 옥중의 장남에게 명주천으로 짠 순위를 건네며 마지막 당부를 전하게 했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혐인이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안중근은 두 아우에게 유언했다. 내가 죽거든 시체는 우리나라 독립하기 전에는 반장하지 말라. 대한독립의 소리가 전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옥중에서 수많은 유목을 남기던 안중근은 동양 평화를 지필을 채마치지 못하고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여순 감옥에서 사형을 당했다. 교수형이 아닌 손으로 직접 목을 졸라 죽이는 형벌, 전쟁터에서 적의 숙배를 죽이고 자신도 적의 손에 죽임을 당한 전사도 영다운 의연한 죽음, 순국의 아침이었다. 일제는 안중근의 무덤이 대한의병의 성지가 될 것을 두려워해 여순 감옥 뒤쪽에 서둘러 묻은 뒤 끝내 유해를 돌려주지 않았다. 그로부터 112년이 지난 오늘날 여순 감옥의 어느 편도 유목이 걸리니 미국 헌신 군인 본분 대한의군 참모총장 안중근의 의기가 발해만을 지나 황해에 넘어 서리발처럼 뻗쳐온다. 아유 정말 역시 이 낭송가들이 낭송하니까 정말 가슴이 막 울렁울렁하네요. 정말 훌륭하십니다.